우선 오늘은 이제 수능대비 국어 학습법 올해 수능이 어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년 수능은 어떨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서게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를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 하이퍼 본원 그리고 이곳 강남 하이퍼 목동관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대치동에서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투스 온라인에서 국어학원 강사로 인터넷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훈이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올해 수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우리 바뀐 수능이 있잖아요. 바뀐 수능. 그 당해 수능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됐지만, 그렇죠? 쉽게 출제가 됐는데, 그러나 어쨌든 요즘 수능의 기조는 정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이번 수능이었어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럼 요즘 수능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예전 수능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큰 뼈대를 잡는 것 있죠. 구조화라고 한다라든지 글의 구조가 뭐고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뽑아낼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무난하게 사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수능의 리트화라든지 그렇죠?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합 적성 시험과 유사하다. 그만큼 시험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그렇게 구조화만으로는 결국에 뼈대를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뭘 해줘야 되냐? 정말 내용을 알고 풀어야 되고요.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점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학생들에게. 네. 그렇게 정말 알고 풀고 기본적으로 내가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친구들도 그거로는 부족해요.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가 없어야 되고 정말 꼼꼼하게 봐줘야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학생들이 이거 헷갈려요 하는 지점들이 정말 많은 게 요즘 선지 구성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뼈대 말고도 그 살, 거기까지 전부 다 빈틈없이 잘 메꿔줘야 된다라는 게 요즘 수능에서 국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덕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수능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24학년도 이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독서 뒤에 이 영번 방향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파트별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방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이 하나도 없고 빈틈이 하나도 없어야만 무난하게 최상위권 그리고 고득점 그리고 1등급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밟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단계를 차근하게 말 그대로 정론으로 가야 됩니다. 스킬풀한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옳은 방향 그대로 차근히 가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제가 또 재수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만난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정말 학원도 많이 다녀봤고 문제집도 많이 풀어봤는데 저는 왜 힘들까요? 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보면요. 국어 과목의 특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어 과목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단계별 학습을 잘 가지 않아요. 바로 문제 풀기, 바로 기출문제 이걸로 돌입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 기출 다 풀었어. 평가원 풀었고 교육청 풀었어. 그럼 이제 사설로 가고요. 외부 지문으로 가게 되겠죠. 아니면 뭐 리트, 피셋 이런 것들로 이제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풀어봐도 기초적인 게 탄탄하지 않으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바로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들어가면 사실 외부 지문 정말 좋은 거 정말 많고 아니면 단수행력에서 출제하는 것들 아니면 제가 뭐 만드는 것들 그런 혹은 아니면 뭐 리트, 피셋 다 좋은 문제인 건 맞습니다. 좋은 지문인데요. 우리 그것보다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 그거 전에 이제 평가원 이런 것들 먼저 풀게 되잖아요. 빠르게 기초 공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그런 외부 지문 좋은 것들보다 어쨌든 수능에 가장 가깝고 가장 질이 좋은 지문은 평가원에서 출제한 지문입니다. 평가원 기출이에요. 네. 평가원 기출을 기초 공사를 안 하고 이미 써버리면 너무 좋은 문제들을 미리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그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정말 뽑아먹을 걸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봐버리니까 이제 저 이거 예전에 풀었는데 다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한 5회도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얻은 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기초공사 없이 그렇게 분석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학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제 실제로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학생들이 리트 문제를 풀고 있어요. 로스쿨 가는 애들도 고전하는 그런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걸 보면서 교육청이랑 평가원 기출 다 풀었어? 라고 하면 네, 다 풀었어요. 몇 회도 했어요. 라는 친구들 생각보다 완벽하게 분석까지 한 친구들 없습니다. 또 너 그러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 EBS 연계 풀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머쓱해하면서 근데 뭐 이제 곧 풀려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것도 기초공사 안 하고 정말 필요한 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쓴 하나도 안 하고 왠지 불안하니까 남들이 하는 거, 극상위권이 하는 거, 최상위권 1등급 이미 그런 친구들이 하는 외부 지문 혹은 뭐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자꾸 돈을 써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예 필요 없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것들을 정말 다 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진짜 이거 뽑아먹을 게 없다 했을 때 이제 플러스 알파 할 여력이 있다 하는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손에 뻗어내주면 됩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기초공사 정말 제대로 가고 그걸로 넘어가는 친구들, 제가 수능 마칠 때, 수능 때까지 그 전에 것들을 제대로 다 한 친구들을 정말 거의 보지 못했고 제 앞에 예를 들어 100명 정도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중에 5명도 안 돼요. 그걸로 플러스 알파로 넘어가도 되는 친구들은. 근데 불안하니까 자꾸 플러스 알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단계별로 가주는 게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하다. 특히 요즘 국어는 더욱더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파트별로 독서, 문학,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독서,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한 지문 한 세트를 푸는데 제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라는 친구들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까요?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 네,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시간 단축하는 방법을 찾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해력이 좋으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네. 시간 1시간 주고 한 세트 풀라 그러면 못 푸는 친구들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사고 과정을 그 친구들은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시간 부족이라든지 뭐 추론 문제를 못 푼다라든지 우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 유형의 문제, 시간 문제 전혀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원인은. 딱 하나는 바로 모두 다 독해력이 부족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네. 우리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서 당연히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독해력을 높여야 돼요. 네. 그 결국에 글을 정말 제대로 읽어내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뭘 해야 하냐? 우선 바로 기출문제, 바로 문제풀이, 바로 고난도 이런 기계적인 문제풀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사실 독해의 기본은 요약입니다. 뼈와 살을 가르는 거죠. 뭐가 중심이고 뭐가 어떤 게 메인이고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인 옆에 살이 붙은 것이고 이거를 갈라내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갈라냈으면 문단 간의 뼈는 이런 관계구나 뼈들이 라는 것들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옆에 있는 살들은 이런 관계구나 라는 것들도 또 가고요. 이렇게 기초적인 어떤 독해력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독해인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때 이제 빈틈없이 글을 읽는 것 우리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3점짜리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초반부터 여기로 바로 가요. 이걸 전부를 한꺼번에 할 생각을 하지 않고 1주차 때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연습을 하는 거를 일주일 동안 내 수업 시간에 3개만 딱 챙겨간다고 생각을 해라. 사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뭐 3시간 정도, 단과는 주로 3시간 정도 하죠. 아무래도 그거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수업 때 그 3시간을 풀로 너네가 다 100% 챙겨가는 거는 그건 누가 와도 불가능하다. 하루에 딱 3가지만 챙긴다고 생각하고 그 3가지를 일주일 동안 개인 과제를 하면서 체화를 해라. 3가지가 베스트고 1가지도 좋다. 제발 체화를 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게 누적되면서 이제 빈틈이 없는 친구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주차별로 그러면서 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둔 게 바로 누적 독해인데 제가 그래서 이게 누적 독해에 대해서 혹시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간단하게 지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같이 제가 지금은 여기 계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설명회를 들으러 와주신 거지 사실 수업을 들으러 와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학생들이 하는 누적 독해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조금 더 복잡하고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짧은 한 문단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수업하는 식으로 어떤 게 누적 독해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틱 같은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이냐. 우연성과 비물질화를 중요한 조형 요소로 제시하였다. 오케이 그렇구나 하면서 가겠죠? 우연성,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우연성은 작품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통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감상자의 움직임이나 미치 등에 의한 작품의 형태보다도 표현한다. 라고 하면서 오케이 우연성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바로 우연성이라는 거구나 라고 읽겠죠 학생들이. 네. 마찬가지로 비물질화, 이거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 비물질화는 작품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지된 물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는 반면 비물질화는 이래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케이 비물질화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를 비물질화라고 하는 거다라고 캐치를 하겠죠 학생들이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캐치, 정보의 누적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런 정보 있구나 이런 정보가 있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건 다 합니다. 다 하죠. 근데 누적 독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를 한번 예를 들어 뒤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뒤샹의 자전거 바퀴는 감상자가 손으로 바퀴를 회전하도록 한 작품이다. 이 파트를 딱 읽자마자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떠올려주는 게 누적 독해냐. 여기를 읽으면서 바로 오케이 여기에 있는 감상자의 움직임이나 위치 등에 의한 작품 형태 변화. 기본적으로 우연성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야. 그게 메인이야. 라는 거는 머릿속에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이 부분을 놓치면 이걸로 연결해서 그 누적 독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읽는 순간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연결이 바로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정보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나열 쭉 가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1문단 읽으면서 2문단 읽을 때 1문단 내용이랑 누적해서 연결해주는 거 3문단 읽었을 때 1, 2문단 앞에 정보들과 누적해서 연결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이렇게 누적, 이거 정보 연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가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추론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을 조금 학생들이 연습을 해줘야 된다. 기계적인 문제풀이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문제 푸는 거 정말 중요한데 문제 푸는 것보다 문제 분석하는데 2배는 시간을 더 들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출 하나를 푸는데 80분이잖아요. 80분. 근데 분석하는데 3시간, 2시간은 걸려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강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학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어가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말해요. 제가 잘 나올 때는 2도 찍는데 2초까지 찍는데요. 근데 안 나오면 4, 5등급이 나와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건 그 친구는 원래 2등급을 받는 상위권인데 가끔 실수하면 4, 5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2, 3, 4, 5 받는 친구인데 랜덤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느낌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게 문학도 역시 물론 문학은 감상을 하는 거지만요. 이 수능 문학이니까 수능 문학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감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근거를 잡을 수 있는 애들만 수능 문제로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느낌으로 접근을 해온 친구들은 이런 점에서 그 느낌이 잘 맞은 좋은 날이다. 그러면은 1, 2, 뭐 좋은 등급 나와요. 근데 그게 잘 안 맞은 날이다 하면 당연히 안 좋은 등급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느낌으로 문학을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면 안 되고 또 역시 저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저번에는 좀 익숙한 지문이라서 좀 잘 봤었는데 1, 2등급 나왔는데요. 이번에 문학 작품들 잘 몰라가지고 저 이번에 좀 그래서 좀 많이 틀렸어요. 시간 오래 걸렸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낯선 지문이든 아니든 그 격차가 시간 격차가 크면 안 됩니다. 내가 작품을 볼 때 시험으로 연결할 수 본문을 딱 읽을 때 시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개념들이 이런 거다. 본문을 볼 때 바로 뽑아내는 것을 할 수 있는 친구라면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해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근거를 풀기 위해서 2가지를 메인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첫 번째, 갈래별로 툴을 가져야 돼요.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본문에서 시험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내가 체화가 제대로 되고 했으면 근데 사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자습서 해설지 쓰는 것처럼 학생들이 못하거든요. 당연히 못하죠. 네. 근데 문학 정도는 내가 문학의 궤도에 올랐다 하는 친구도 충분히 마치 자습서에 편찬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툴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갈래별로 분석법을 명확하게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시험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번째는 선지 분석을 중심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요. 선지 중심 학습이 반대는 본문 중심 학습이에요. 네. 아무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작품 필기 판서 해주신 거 필기 따라줬고 그거 달달 외우고 그 아무리 그거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준비 열심히 하고 다 외웠는데 시험을 잘 못 봐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국어에서.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거 본문 아무리 달달 외워도 선지랑 연결을 못하면 그거 말짱 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지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본문은 갈래별 분석법으로 방법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학생들이 갈래별 분석법으로 본문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선지를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해주면 됩니다. 선지를 끊어읽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선지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어떨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개념, 이런 선지가 맞는 표현이 되는지 그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적 개념과 본문을 연결해주면 이제 문학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역시 선지 분석 중심 학습이 뭔지 조금 감이 잘 안 오실까봐 역시 선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1번 선지를 그냥 한번 볼게요. 문제를 풀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 1번 선지를 보시면요. 끊어읽기라는 거 아까 여기 앞에 있었죠? 이 선지 끊어읽기. 그 선지 끊어읽기가 바로 가는 나와 달리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우선 하강적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이 와야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시적 공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럼 내용상으로 시적 공간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 본문 안에. 그쵸? 우리 그런 식으로 끊어읽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가와 나가 다른지 또 체크를 해줘야 돼요. 끊어읽기 습관이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봐주시고 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하강적 이미지 있다. 시적 공간의 변화도 있다. 근데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공간의 변화가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연결 지점까지 봐줘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이것 동그라미, 그다음에 연결 지점까지 동그라미를 해야지 이 선지는 최종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옳은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습관이 안 잡혀있는 친구들이 실수해서 틀렸어요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원래 모르는 게 아닌데 실수 다시 보니까 풀린다 라는 것들. 시험 때는 당연히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고 이거를 실제로 내가 끊어가면서 분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시험 때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됩니다. 네. 우리 그렇게 결국에 이렇게 공간의 변화라든지 화자의 정서, 대상의 특성, 어떤 이런 것들은 내용상 결국 갈래별 분석법으로 내용 파악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런 애들은 명확한 개념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개념 학습이. 네, 그래서 단계별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색채 이미지랑 색채어랑 색감을 드러내는 시험 비교해봐. 뭐가 다르니? 라고 얘기했을 때 명확하게 우물쭈물거리지 않고 대답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네. 역시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한다는 게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이건 명확한 답이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느낌으로만 그냥 그럴듯한 거를 자꾸 고르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학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선지 중심으로 친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독서와 문학 이제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이걸 메인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선택 과목도 간단하게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언어와 매체, 결국에 문법이 섞여 있는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장문이 있는데 이 선택은 최대한 당연히 지금 바로 내려줘야 합니다. 학생이. 네. 내려줘야 하고 만약에 내가 언어와 매체, 결국에 문법을 하기로 결정한 학생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초급 이전에 개념 학습이 끝나야 돼요. 네. 근데 다만 절대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죠. 기말고사 딱 지금 끝날 시기인데 이 시기에 딱 이제 겨울방학 접어들면서 문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개념 학습을 해줘야 되고요. 이때는 너무 급하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처음 개념을 잡고 나서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 5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처음 개념 학습을 했을 때 5개념 없이 학습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5개념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개념 학습 초급 이전까지 할 때 조금 차분히 마음을 먹고 좀 꼼꼼히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이 그냥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노트로 개념서를 만들어야 돼요. 학생이 그걸 혼자서 해주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필수로 학생이 해줘야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실전 이제 기출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 하나하나마다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문법 개념은 이거지 라면서 문제 하나하나를 개념서처럼 좀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5개념을 바로 잡고 심화 개념을 추가해가면서 우리 이때 만들었던 이제 자기만의 개념서에다가 그걸 계속해서 추가해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문법에 비해서는 당연히 공부할 것이 많지 않아요. 네. 공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는 전혀 없는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실수 때문에 틀렸어요 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초반에 역시 언어 매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학기 중에 이제 다시 이제 내년 결국에 고3이 되고 우리 이때부터 고생하는 건 당연히 문학, 독서 그리고 학교 생활도 병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빨리 치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제 이후에 쉽게 조금 수월하게 시간 좀만 들이면서 선택 과목을 가려면 우선 이 겨울 때 조금씩 우리 하루에 한 세트 있죠. 이걸 매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차피 이거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하루에 15분. 되도록 아침에 이걸로 내 깨워주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겨울방학 때 매일. 네, 이것만 매일 해주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매일 해주시면 그럼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한 다음에 분석까지만 조금만 해주면 그럼 총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15분 풀고 15분 분석까지만. 그것만 해주는 걸 매일 초반에 지금 해주면 나중에 한번 궤도에 오르면 사실 화살이 안 틀려요. 네, 이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이제 화법과 작문 선택자들이 해줘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강의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거고 이제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업 학생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또 당연히 연간 커리큘럼은 역시 이제 저의 이름이 정온이기 때문에 저의 이름이 들어간 온고 지신으로 가서 우리 2, 3월에 먼저 당연히 개념과 원리 잡고요. 그 다음에 4, 5월 결국에 봄까지 기초 공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 공사를 완성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6월달에 평가원이 있네요. 그렇죠? 6월달 평가원을 위해서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실 6월 평가원 물론 잘 보면 좋지만요. 평가원은 말 그대로 모의고사일 뿐이잖아요. 이건 최종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물이 아니고 결국에 이 6월 평가는 어떻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냐면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봄까지 친구들이 이제 기초공사를 마쳤으면 6월 평가원 때 나의 약점은 이거네. 내가 이거를 못하고 있네. 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잡아주고 그런 것들과 병행해주는 게 바로 우리 고난도 문제들을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네. 그리고 역시 여기까지 해서 약점 보완을 맞춰서 사실 9월 평가원 전까지는 빈틈을 다 어느 정도 거의 다 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마치고 9월 평가원 본 뒤로 이제 실전 감각을 기르면서 내가 정말 그때 수능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험은 실제 어떻게 풀 것이고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실전적인 측면을 이때 연습을 해주시고 사실 11월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새로운 걸 마지막으로 뭘 해야겠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리뷰하면서 이제 나의 마지막 빈 구멍은 여기구나 저기를 매끈하게 메꾸고 우리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해주면 되는 게 바로 11월에 잠깐의 시간 동안 해줄 친구들이 해줘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2월 이제 커리큘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공통과목을 강의합니다. 공통과목을 강의하고요. 그래서 2월에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학과 독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통해서 기초공사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토요일 오전에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선 이제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통과목만 강의를 한다고 해서 선택 과목을 버려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과목은 당연히 문학과 독서, 강의와 클리닉을 같이 진행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강의 때 수업을 하진 않지만 클리닉으로는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먼저 1년 동안 선택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상담 통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과제 내주고요. 그리고 그거 확인하고 당연히 Q&A 받고 질의응답하고 클리닉 진행하는 것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통과목 수업을 메인으로 가져가지만 이제 이거 본인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발자취에 따라서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이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학원에 오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학원 다니기 싫었거든요. 네. 학원에 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그러려면은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친밀하면 그게 조금 더 편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부담감 없이.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1대1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 어쨌든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학생에게 주고 연락을 자주 취하는 편이에요. 네.
우리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또 수험생활 하면서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모님들 통해서 저와 같이 연락을 하거나 혹은 메일 당연히 통해서 연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 아무래도 패드와 탭을 정말 많이 씁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자기 효능감도 느끼고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저랑 같이 수업하는 건 말 그대로 수업을 듣는 수강인 거지 개인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한 부분을 제가 패드에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하기 좋게 교환 PDF를 뿌릴 거예요. 파일을 뿌릴 거고 그거를 이제 패드라든지 아니면 출력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따로 PDF 파일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면서 본인만의 이제 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 강의의 가장 특징적인 건 사실 저는 이 3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토요일 오전 수업이니까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말씀드리면 사실 학생들이 토요일 딱 수업 마치고 이제 과제 해와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니까요 대체로 그렇죠? 과제 해와라고 하면 다음 주 금요일 밤에 이제 불이 나게 갑자기 아니면 이제 아마 이제 학원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에 차로 데려다 주시거나 한 적이 있으시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차 속에서 되게 급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누구나 항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똑같이 일주일에 7시간 공부를 해도 하루 7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1시간씩 나누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국어는 더욱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조금 좀 꾸준히 나눠서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토요일 날 강의면 화요일 자정까지 숙제를 찍어 한 거를 확인해서 1차 과제 한 걸 보내라 라고 한 다음에 1차 과제를 보낸 친구들에게만 2차 과제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1차 과제, 2차 과제를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걷어서 이제 확인하고 피드백을 그 다음 주에 또 넘겨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뭐 월, 화, 수, 목, 금을 다 나눠서 조금씩 해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도 그래도 이제 월화에 한번 해주고 또 목금에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좀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집에서 학생들이 조금 밀려서 공부하지 않고 조금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잘 지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혹시 저희 강의라든지 아니면 국어 관련해서 혹은 수험생활 관련해가지고 이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아마 그 파일 드린 것에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나 편하게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학습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는데 네, 정말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